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러시아에 무기 안 판다고 하더니 뒤로는 러시아 용병 조직에 로켓, 미사일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추가 대북 제재 논의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안 판단 말을 믿은 건 아니지만 또 새삼 느끼는 배신감. 이건 또 뭘까요?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가 오늘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도 오소매 사이로 칼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바깥에 나오신다면 정말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겠고요. 오늘 장시간 외출은 삼가셔야겠습니다. 현재 눈비 구름대가 서해안과 제주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 레이더 현황 통해 보고 계실 텐데요. 제주와 호남, 울릉도, 독도에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 서천에는 30cm 이상, 호남 순창에는 60cm가 넘는 폭설이 이미 내려 쌓였습니다. 많은 눈이 내려 쌓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강한 눈이 예상돼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에 강하고 약한 눈이 반복해 내리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눈이 강하게 쏟아질 땐 시간당 3에서 5cm 정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해안과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며 물결이 최고 6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 수 있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도 연일 발효 중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관령은 영하 20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아침 기온 영하 13.7도로 시작한 서울은 낮 동안에도 최고 기온 영하 9도에 그치겠습니다. 찬바람에 현재 기온은 영하 9.2도지만 체감추위 영하 17도에 육박합니다. 네, 잠깐이지만 칼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강하게 불어들고 있는데요. 제 몸무게가 41kg 안팎 되는데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오늘 정말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 바로 만나보시죠. 윤 정부의 첫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경환 전 총리,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거론되는데요. 사면 거부 의사를 밝힌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남은 형기만 면제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오늘 밤 9시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생일에 맞춰 출석을 통보한 것에 검찰이 자신을 죽이려 살을 쏘았는데 잘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늘은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자신보다는 대통령 가족에게 소환 조사 받을 건지 물어봐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잠시 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 노래자랑 MC로 활약 중인 코미디언 김신영 씨가 협박을 당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 씨의 지인인 이 여성, 금전 등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김 씨를 협박했고 김 씨가 지난달 결국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이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여성을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큐시토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첫 아이템 제목은요. 이 나란히 50% 삭감, 이 대통령실 입장 없다입니다. 예산안 얘긴데요. 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합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세법 문제를 비롯해서 또 시행령 예산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에 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저희들은 소수 여당이지만은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자 했고, 또 민주당은 야당이 되기는 했지만은 다수당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나마 이렇게 합의로 통과되게 돼서. 네, 이 법정 처리 기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애초에 이 회의 원래 6시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9시 그리고 밤 10시로 점점 더 개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이 기재부에서 시트지 정리를 하고 컴퓨터에서 이 숫자들이 맞는지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이 컴퓨터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주요 쟁점별 여야의 손익 계산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이 4개의 과표 구간마다 각자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 첨예하게 맞섰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서로 한 발씩 좀 양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도 정부 안에서 50% 반이 삭감됐고 네. 그리고 지역화폐 사업, 이건 이 대표가 미는 거죠. 이 야당 안에서 50% 삭감됐습니다. 나란히 반씩 깎였는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관련 얘기도 저희가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 건지도 뭐 제가 직접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측 대표자가 경제부총리인데 정액 동의 여부에 관해서 경제부총리가 동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 정부 내 협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50% 감액안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뭔지? 50% 감액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100%를 관철을 못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 지역 화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끝까지 철학과 안 맞아서 하다가 이제 더 기간을 더 넘겨서 준예산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타협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준예산에 갈 수 없으니까 정치 철학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좀 타협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간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처럼 조금씩 좀 양보를 해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타결이 결국 됐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정말 준예산인 걸까요? 좀 앞선 상황들을 보면은 네. 야당은 중재안 수용을 받겠다라고 재차 밝혔기 때문에 사실 키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제 윤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이후에 예산안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한덕수 총리가 여야 잠정 합의안을 들고 대통령실을 찾고 이후에 오후 3시에 비공개 회동에서 이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결국 그렇다면 저희가 어제 조금 방송에서 다뤘지만 네. 이 국민의힘의 약간 협상력은 대통령실에서 쥐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이 예산안 이 타결이 된 게 윤심이다라고 보기에는 민주수 기자. 네. 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 예산안 합의안이 이렇게 썩 탐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 여야 합의안이 나온 이후에 네. 오늘까지도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합의안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흘러나온 이야기 들어보면 이 여야 합의안은 존중하지만 아쉽다 이런 네. 입장인 걸로 전해졌는데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국민보다는 이념을 앞세운 이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반토막 나는 등 윤 정부 핵심 예산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예.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 대통령실은 뭐 아주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타결이 됐다는 건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이 윤심을 좀 설득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몇 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예산안 자체는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예산 중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랄지 아니면 현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방향, 혁신 이런 거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때 일반적인 예산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그 정책과 관련돼서 양해를 해야지 여당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산에 있어서 어떤 원내대표 입지가 네.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법인세를 비롯해서 인사정부 관리단이랄지 아니면 뭐 경찰국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신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지 못할 망정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치를 많이 해본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이 좀 설득을 하고 정치나 이런 것이고 또 추후에 또 뭐 일단 50%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또 다시 100%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임 대통령은 되게 본인의 소신 그런 게 너무 강해서 네.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의 힘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뭐 오늘 밤 10시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일단 뭐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예산 사태는 확실하게 좀 막았습니다. 근데 예산안 말고 또 다른 또 꺼야 될 불이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사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처럼 일몰제라고 하죠. 올해가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법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전체 예산안 통과시키고 네.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일몰이 될 예정인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여야가 이렇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굵직한 이슈들 이 다음 주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지금부터 이제 또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문제 등 이제 여야가 합의를 찾아가야 될 부분들이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연말에도 이런 살얼음판 전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사실 예산안을 두고 합의는 했지만은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7,05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처리가 늦어졌다. 네. 예산이 많이 오래 끌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본인이 민생 예산 상당 부분을 관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지연 처리 책임을 좀 여야가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지금 사실 뭐 예산안이나 뭐 남아있는 뭐 일몰 법안 등등은 여야의 지금 대결인 건데 그런데 여당과 언론 쪽이랑도 또 약간의 긴장감이 좀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어제 국민의힘에서 저희도 받았죠. 방송사에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내용이 보수 참칭 패널 말고 다른 패널을 섭외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공문을 좀 바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네. 패널 구성 시 공정성 준수 요청의 건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 진보 보수의 균형이 아니라 여야의 균형을 맞춰달라라고 보냈는데요. 네. 이 보수 몫으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보수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 필요하다면 패널 선정에 당이 협조하겠다라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 끝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네. 이 정진석 비대위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보수 진보 패널 간의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방송사들의 패널 구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형식상의 구색만 갖췄을 뿐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별합을 보수가 다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보수 참칭 패널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도 입장을 냈는데요. 네. 네, 선거 때는 자유를 강조해놓고 이 패널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박탈한다라며 저격을 했는데 이런 논리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나서서 싹 갈아치울 것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선 고민정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패널이 마음에 안 든다며 패널 선정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건 상당히 수준 낮은 언론관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보다도 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보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더욱 가관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공문을 저희 방송사가 받긴 했습니다만 이 직접적인 또 영향을 받는 건 사실 패널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대표님, 예.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약간 좀 공문이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러실까요? 저는 뭐 신경이 안 쓰이죠. 예, 진정한 보수 패널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이게 최근에 이게 논란이 불거진 게 네. 이를테면 당신 100%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다 나와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는 당신 100% 할 수 있다. 제가 뭐 KBS나 이런 데 나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저를 보수 패널로 중용해 주십시오. 이게 농담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라도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중도 성향에 좀 가까운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당신 100%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균형을 하나씩 일일이 다 맞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서 미국, 영국, 뭐 유럽연합 이런 데서 진보든 보수든 공문 보내가지고 패널 균형 맞춰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도 있고 네. 시장 원리도 있어요. 사실 패널들은 사실은 거의 자영업자라서 네. 정말 본인이 잘하면은 많이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인기가 있는 거를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그러면 친윤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분들을 많이 키우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섭외가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실력을 좀 키우시는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아마 지금 타겟인 것 같아요. 네. 다 카운팅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40개가 넘는다. 이거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언론 탄압의 어떤 소지처럼 언론 탄압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좀 폭넓게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셨으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좀 원칙에 맞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자칫 언론 탄압이란 비판을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이재명, 소환, 윤석열 가족부터 유동규 양심 있나입니다. 네, 어제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이 진짜 검찰에 나올지 말지 이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는 일단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소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우리 언론인들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강원도까지 오셔서 어제 저녁에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소환 통보서를 팩스로 받은 어제 네. 12월 22일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이 사실을 본인이 직접 언급하면서 네. 검찰 수사가 특정 날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강릉에서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생일날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살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 왜 안 맞냐? 생일을 잘 모른다. 오늘 제 생일은 문서상으로 돼 있지만 이날이 생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장날에 장 보러 가시는 길에 잊어버리고 있던 한 작년쯤 낳은 자식들 얘기를 아마 그저께쯤 낳았을걸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날짜는 절대로 제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을 잘 안 맞는다 말씀 하나 드리고
네, 정치권에는 이재명 대표 생일날이 묘하게 검찰 수사 맞아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 10월 23일 음력 생일을 세는데요. 네. 이 날짜인 지난달 17일 이 검찰이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전 좀 의아한 게 문서상으로는 뭐 오늘이 생일인데 나도 생일을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 본인 생일을 모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때쯤에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유를 밝혔더라고요. 보면은 이 대표 어머니께서 어릴 때 아들 생일을 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 22일인가 23일인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네. 점쟁이한테 가서 생일이 언제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음력 10월 23일이다라고 확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점쟁이한테 생일 날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서상 생일의 경우 이 대표가 앞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당시에 1년 뒤에 이렇게 네.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생아들이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옛날엔 이런 그랬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생일도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점쟁이가 좋은 날로 점지해준 생일인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좀 약간 공교롭게 뭔가 생일날 또 소환 통보가 오고 지금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 죽으라고 살을 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살짝 다시 또 이 정치권에 무속바람이 부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좀 웃자고 한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뭐 청공 관련 발언 논란 등등해서 이 정부가 무속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생일에 맞춰서 뭐 굳이 이거를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인데 다만 이런 농담을 한 것 자체가 내가 이 정도 여유 있어. 나 당당하게 임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지지층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네. 나 여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이 발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민지숙 기자. 네. 이 결국 소환 통보, 소환 안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식 입장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아직 공식적으로 출석에 대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 열리기 전인 오후 5시에 원래 의원총회를 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총회 시간이 계속 미뤄져서 밤 9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일단 당초 28일 소환 날짜를 통보했던 검찰은 민주당이 반발이 심해서 다음 달 초중순 중으로 날짜를 다시 협의 중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네, 이 대표 소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할 이유가 없는 만큼 당당하게 소환에 임하라 이런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 본인과 뭐 공감이 있었다라고 교감이 있었다 주장하는 안민석 의원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 거기에 500원을 걸어도 된다. 500원이 걸까요? 이런 장담 아닌 장담을 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 야당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이 여당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성남 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요.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습니다. 합계 178억인데요.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면 이건 제3자 뇌물교부입니다. 뇌물수수입니다. 그것이 자기로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여기 우리 유상범 전 검사장님도 계시고 여러분 있지만은 똑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여기에 더해 김기현 의원의 경우 진실 앞에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은 떨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연극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권성동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으니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발언이 셉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얘기를 좀 쭉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좀 뜬금없이 소환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소환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을 소환한 사람 바로 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인데요. 이 어제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이런 수사 얼마나 부당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같은 잣대라면 여당의 홍준표 시장부터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발언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런 걸로 사법 처리를 한다면 지금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만일 이런 걸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부터 여당의 당체장부터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지금 이 대표가 소환되는 혐의가 이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관련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축구단이 성남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이 홍준표 시장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된 겁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이 대우조선과 메인 스폰서십을 맺고 이 경남FC 관련돼서 기업 인사들을 임명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뭐 범죄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일반적인 일이다라면서 결백함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홍 시장이 이렇게 저격받고 가만히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SNS로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이 김의겸 대변인의 헛발질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거짓 폭로도 정평이 나 있다라면서 최근 한동훈 장관과 있었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내가 한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은 문정부 때 이미 내사 종결된 사건이다. 함부로 떠들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얘기했는데요. 터무니없이 나를 지금 끌고 들어간다면 이번에는 대선 때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스스로 방어하는 때만 치중해라. 애들을 시켜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라고 일갈했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시장 세게 나왔습니다. 좀 함부로 자꾸 떠들면 형사처벌 받는다. 이거 지금 고소하겠다. 뭐 지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선 다른 지자체장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홍준표 시장은 나는 대가성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요. 네. 언뜻 들으면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FC를 가지고 있으면 네. FC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재정적으로. 근데 그쵸. 후원을 받아요. 네. 광고가 될까 아니면 후원성 자금을 받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성남 FC와 관련된 부분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C를 대가 없이 후원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경남 FC 같은 경우에도 후원은 받았지만 네.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남 FC에 169억을 줬는데 그 대가로 용도 변경이랄지 아니면 인허가를 해줬다는 것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제3자 뇌물죄가 되냐 안 되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의 말씀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검찰이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 지금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건 직접 수사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대장동 키맨들이 자꾸 이재명 대표를 좀 직접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인데요.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서 지난 대선 때 인재를 물색하는 역할을 본인이 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월 경기지사실에서 윤건영 의원을 소개시켜줬다 본인이. 그리고 당시 윤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미리 캠프에서 준비해두라고 조언해서 내가 인재 물색을 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유동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건영 의원 측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입장입니다. 지난해 1월에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친 이재명계 국회의원들의 소개로 만난 거고 이 자리에서 특별한 논의를 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장동 일당과의 연관 관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대표 그리고 윤 의원 이렇게 연달아서 부인을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시 한번 반박에 나섰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민주당에서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본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웃깁니다.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이니까. 다음에 또 그러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다음에 몇 번을 만났고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얘기가 뭐 작심한 것처럼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경험한 걸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다. 다음에 또 말을 하면 내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사실 이 사안 자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제로 이재명 당시 그 캠프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로 지금 사실 나온 거긴 한데 만약에 정말 낱낱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정치인이나 누가 거론이 되면 이건 또 파장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마 이 네. 시점이 아마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때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네. 뭐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던 시점 자체가 네. 사실 이제 이 공무원의 어떤 중립 의무,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어쨌든 네. 공무원의 이제 준 공무원으로서 이제 중립 의무가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네. 정치권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아름아름 이렇게 뭐 그쪽 인사들이 이제 기관장을 했을 때 뭐 네. 아름아름 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입증하는 것 자체는 이거를 되게 쉽지 않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러면 뇌물을 받은 거하고 예를 들면은 본질적인 관계가 있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검찰 이게 여론 이게 기사화가 되고 이를테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냐는 할 수 있지만은 네. 본질적으로 이게 뭐 재판에 가서 증언으로 쓸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수사의 본료하고는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유동규 씨의 폭로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네. 이를테면 수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실체가 밝혀질 수 있는지 증빙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볼 부분이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본부장. 민지수 기자. 네. 김용 전 본부장 오늘부터 재판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오늘이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자리에서 이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8억 원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네. 오늘 재판에 나와서도 돈 받은 일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네. 공소 사실이 전부 사실이다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 김용 측은 전부 공소사실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갈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이?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밝혀질 겁니다. 다. 네, 안 밝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럼? 그 김영환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네, 지금 이 유동규 전 본부장 말하는 건 마다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약간 이 안 좋은 정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랑 관련한 지금 여러 수사가 지금 사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예. 이 성남 FC 관련 건 요건만을 갖고 지금 이 수원지청에서 따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살라미로 지금 건건이 지금 그럼 다 부른다는 얘기냐. 이재명 대표를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계속 불응하면 체포동의안도 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얘기를 하던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여러 갈래거든요. 네. 뭐 대장동 유례,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관련된 변호사 대납. 네. 이것만 해도 한 5개인데 이 검찰청이 중앙지검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있고 수원서 하는 게 있고 그쵸. 성남지청에서 하는 게 있단 네. 말이에요. 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관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남 FC부터 소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성남 FC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만약 받게 되면 네. 그다음에 중앙지검이나 성남지청에 또 소환을 하겠죠. 그 건으로 또 소환을. 그러면 5건 정도 되는데 한 건당 한 뭐 2번, 3번 소환하면 결국 한 20번 소환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고 그때마다 또 포토라인 서야 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에게 굉장히 정치적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소환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불응을 계속하면은 체포동의안을 뭐 제출할 수도 있다. 이건 뭐 어떻게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네. 그냥 서면 조사를 끝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지 않으면 네. 그냥 기소를 한다거나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껌껌이 다 소환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소환을 불응하면 네. 결국 체포동의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5-6건을 다 체포동의안을 그때그때마다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검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네. 사건이 대부분 사건이 성숙되면 이 한 건을 묶어서 한 번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체포동의안이 아마 국회에 체포동의안 보내서 물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환 요구는 굉장히 앞으로도 더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뭐 사전 구속영장 정도는 한꺼번에 좀 모아서 어느 한 시점에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을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다가오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이 제목은요. 컷오프도 당신만. 이준석, 김장, 새우 2마리입니다. 네. 이 전대로 변경에 대한 일각의 반발이 있었지만은 이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돼서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국위에서는 당신 100%로 투표하는 거 의결이 오늘 됐고요. 네. 지금 상임 정국위가 오후 2시부터 다시 열려서 표결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된 의결된 당원에 맞춰서 하위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규의 세부 내용을 바꾸는 작업을 끝내면 정말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이 전국위에 왔던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하고 당내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를 원칙으로 하는 당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곧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립니다.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당원 100% 투표로 간다. 전당대회 룰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본선에서 적용하는 이 투표를 말고 예선인 컷오프 룰도 당심으로만 가자, 당심 100%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 전당대회 내용을 보면은 후보가 7명 나왔는데 그때는 컷오프를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게 반반씩 해서 5명을 본선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당대표 후보 정확하진 않지만 10명이 넘게 나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아예 후보를 올릴 때부터 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서 본선에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이건 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원 투표 100%는 도입할 명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컷오프까지 무리해서 밀어붙이면은 좀 대놓고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은 이 본선에서 당신 100% 룰로 오늘 이제 완전 확정적으로 룰을 다 완전히 개정을 합니다. 여기에 결선 투표도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예선에서도 지금 당신 100%로 가겠다. 근데 이렇게 하고 친윤 당대표가 안 될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시각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친윤 당대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0% 당심으로 하는 건데 지금 뭐 곧 있으면 100만 당원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심 자체가 어떤 분위기에서 컨트롤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적어도 100만 정도 되면. 우리가 전부터 이준석 대표 당대표 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당심이 민심이냐, 민심이 당심이냐. 근데 결국 당원이 많아질수록 당심도 민심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0% 한다고 해서 꼭 원하는 후보, 친윤 후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하면서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친윤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100% 당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친윤 후보가 안 됐을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친윤 후보가 만약에 안 되면 엄청난 이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좀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 이런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럼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네. 컷오프 룰 변경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반응은 아니었는데요. 이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새로운 SNS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유튜브에서 캡처해온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막에 저들이 틀렸다는 걸 매일같이 증명해라고 써 있고요. 해시태그에 중꺽마 요즘 유행이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네. 달았습니다. 이 룰 변경과 관계없이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룰 변경 관련 논란이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을 띄워주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선이 끝나고 정치적으로 유 전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네. 지금 이 룰 변경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 당 지도부가 빠져서 유 전 의원을 다시 살려주는 꼴이 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올린 그 SNS 그거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같이 보면은 지금 저 내용이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이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한 장면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과연 알 것이냐라는 의문이 일단 들거든요. 사실 이런 게시글은 이준석 전 대표 스타일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을 돕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돕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다만 뭐 어쨌든 친윤은 아닌 비윤, 반윤 전선을 뭐 네. 어떤 손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뭐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손을 잡는 게 네. 반드시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계산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암시를 던지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랍니다. 그래서 저거는 유승민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거는 확실히 유승민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누군가 조언이 붙었다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이 붙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 저 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기자들도 잘 몰라요. 저거.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뭐 가끔 롤드컵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저렇게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전당대회 직전까지 후보 등록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등록을 하고 출마를 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반반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계속 메시지를 내고 왜냐면 네. 정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근데 발은 그때 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봐라. 발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SNS만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맨날 방송만 하고 그러니까 좀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인용을 해서 올리는 이런 방식이 또 2030을 또 겨냥한 메시지에 좀 더 이 전략적으로 내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뭐 SNS에 이렇게 올리고 요즘 뭐 방송 인터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물어보면 전당대회 나갑니까 물어보면 아직 결정을 안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수아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답을 했어요. 네, 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좀 유 전 의원과 옛날부터 인연이 깊죠. 그런 만큼 관심이 쏠리는 건데 오랜만에 이 전 대표가 대학교를 찾아서 특강에 나선 자리에서 유 전 의원의 출마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능성을 높게 점쳤는데요. 그러면서도 입시 전형이 바뀌어도 들어갈 학생은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였는데 그거는 이 전 대표 발언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할 거라고. 하신다는 지원할 생각 있습니까?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까운 사이시니까 네. 지원할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건 전혀 고민해 본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안 하신다는 전혀 고민한 게 없습니다. 네. 네. 김장연대 이런 얘기도 많고 네. 뭐 이제 후보들이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출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지원은 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김기현, 장제원 의원 연대, 그러니까 김장연대에 대해서는 한참을 고심하더니 새우 두 마리가 모여도 고래는 되지 못한다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새우 두 마리 고래는 안 된다 이 발언 정진석 위원장이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준석 전에는 고등어 멸치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라고 날 들이받았었는데 하면 이 전 대표 과거 발언을 소환한 건데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장 위원장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이 해양동물 비유로 한 차례 설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 당이 준비했던 행사에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이걸 두고 당내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정진석 위원장이 이를 방어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는 차원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멸치와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네. 윤석열 후보가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한 건데요. 네. 그때 이 전 대표 멸치와 돌고래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래랑 새우랑 이렇게 체급을 따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비유가 너무 많이 나와서 머리가 어지러운데요. 네, 이 전 대표의 행보와 발언을 비판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장해찬 청년대단 이사장입니다. 두 사람도 몇 번 이미 맞붙은 전력이 있죠. 강연을 앞둔 이 전 대표를 향해서 당을 혼란스럽게 하면 잠시 언론의 관심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전 대표에게 남은 일말의 기대도 없어질 것이다.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뭐 장해찬 이사장 등등 지금 이 여권 보수 쪽에서는 지금 계속 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조심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김준일 대표님, 예.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김준일 대표님이 다른 방송에서 친윤과 이준석 이 전 대표가 약간 뭐 연대 기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연대 기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사실상 이제 목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하나는 수사로, 이제 뭐 그거는 경찰에서 하는 거지만 무고와 관련된 네. 수사로 목줄이 달려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당무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사고 당협이 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천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수사에서 유죄가 나도 못 받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범친윤 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살짝 찔러보기.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음 총선에서 같이 힘 합쳐서 국민의힘 승리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번에 배지 한번 달아야지 공천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슬쩍 찔러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는 응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네. 그렇다고 유승민하고 손을 잡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모든 열린 가능성은 높고 네.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찔러보기도 있고 장해찬 이사장처럼 조금 이렇게 경고를 날린 사람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하게 좀 지금 정치 상황이 얽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쭉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에 말하던 걸 비교해 보면 좀 굉장히 좀 말을 좀 조심하면서 이 돌아가는 판세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마지막 소식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김여정 보고 있나? 고화질 평양 사진 맞불입니다. 네, 어제 우리 정부가 국토위성 1호로 촬영한 이 북한 시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평양의 김정일 광장이 찍혔는데요. 네. 이 주목할 부분 사진의 해상도 화질입니다. 네, 인민대 학습당과 이 박물관, 백화점 건물 형태가 이 컬러로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네. 이 광장 주변에 씹은 나무들까지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이 사진 찍은 국토위성 1호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인데요. 네. 지난 3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해 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고품질 위성 사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위성 사진 공개가 며칠 전에 북한이 또 뭐 위성 사진이라고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 맞대응이다 지금 그런 거예요. 네, 맞대응이다 아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이 사진의 공개로 남북의 기술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북한이 지난 18일 정찰 위성 개발의 최종 단계 시험에 성공했다며 이 사진을 공개했었죠. 네. 이 당시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20m 분해능 시험용 전색 촬영기 1대와 다스펙트르 촬영기 2대, 영상 송신기와 각 대역의 송수신기들, 조종장치와 축전지 등을 설치한 위성 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하여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킨 후 네, 두 장의 사진 모두 흑백이었습니다. 네. 한강 다리와 뭐 대규모 시설 같은 건 알아볼 수 있지만 네. 용산 대통령실이나 뭐 삼각지 일대는 확대를 해야 겨우 윤곽 정도만 드러나는 수준인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 국내 전문가들 이렇게 구체적인 건물 식별이 불가능한 건 이제 군사용 정찰 위성으로 쓸 수는 없다. 네. 조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북한이 찍은 사진이 해상도가 20m라고 하는데요. 가로, 세로가 각각 20m인 그런 크기를 하나의 점으로 식별하는 거고요. 우리 국토위성의 해상도는 0.5m입니다. 그 얘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0.5m인 물체를 점으로 식별한다. 두 개를 비교하면은 예를 들면 0.5m짜리 영상을 보면은 보통 도로의 중앙 차선도 보이고 그리고 그 위에 지나는 버스와 그 다음에 승용차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20m 영상 가지고 이 두 물체를 전혀 식별을 못하는 거죠. 네, 이런 전문가의 지적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좀 발끈했는데요. 네. 지난 20일 담화를 보면은 이 위성 촬영 사진에 화상 질을 놓고 조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던데 전문가들은 우리 새 소식이 없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월급이나 제대로 받냐라고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830초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 시험에 누가 이렇게 비싼 장치를 설치하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발끈했습니다. 짧게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근데 이게 공개를 한 게 국토부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있는 국토부인데 원 장관 사실 요즘 전당대회 출마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행보일까요? 일단 원희룡 장관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모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이슈에서 선점을 하려는 걸 보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전당대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총선 정도는 출마를 하고 대선까지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아마 정치적 측면의 시각도 그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얘기를 굉장히 세게 하는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이게 뭔가 정치 행보를 할 것 같긴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아니다. 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